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형 센터 중에 난 에이블짐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 최초의 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초라는 머신의 타이틀은 너틸러스에 있거든요. 스프링을 처음 쓴 거는 테크노림에서 사실 제일 먼저 썼었어요.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부분도 사실 저는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미적으로는 완성도는 높아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기계적으로도 완성도도 높은 건 많지만 좀 내구성이나 관리성에 있어서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쓰는 게 맞는가라는 저는 좀 의문을 사실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애정하는 헬스장인 에이블짐 신논현점에 나왔는데요. 저번 짐박스 편과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와 브랜딩 방향, 그리고 신논현점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머신 몇 가지만 골라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북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본점이 제가 알기로 노원점으로 알고 있고요. 에이블짐이 내세우는 게 호텔 헬스장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내세워요. 옛날 같은 경우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 호텔 헬스장과 동네 헬스장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권 안에서도 호텔급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노원점을 시작으로 정말 서울의 핵심 지역에는 거의 다 생겼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점이 45개였나? 그리고 트래픽이 몰리는 데만 보면 에이블짐은 들어가요. 다다익선 정도로 지점을 막 낸 게 아니라 에이블짐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대표님께서 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이나 핵심 주거 상권지가 몰려있는 곳들 들어가서 강력한 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신의 상향 평준화예요. 물론 좋은 헬스장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중고와 리퍼를 쓰는 분들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되지 못한 중고 리퍼를 쓰는 데가 많았고 관리 안 되는 곳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에이블짐은 오직 신형 머신, 오피셜 개념을 처음으로 한국에 뿌리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이블짐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냥 다 신형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MTS건 아이소 플레이 로디드건 그냥 전 라인이 일단 다 깔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점에 따라서 큐레이팅 방식이 달라요. 에이블짐에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게 최신형 머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블짐의 히스토리이자 가장 큰 특징 같아요. 그 에이블짐 인테리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점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픈식 천장이에요. 층고를 높게 해서 개방감을 좋게 하려는 건데 오픈식 천장으로 해놓게 되면 무겁고 기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에이블짐이 잘 쓰는 조명 중에 하나가 이 리니어 그리드 라이팅이에요. 하이엔드 쇼룸 같은 느낌? 짐박스 같은 경우는 약간 확산광이었었어요.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나무와 노란색 톤이었다면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날카롭게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천장이 주는 무거움을 좀 상쇄해주고 뭐 어느 곳이나 거울을 많이 써요. 머신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압도되는 느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간도 커 보이고 머신도 많아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그거를 좀 잘 쓰는 데가 저는 에이블짐 같아요. 벽만 보더라도 리니어 그리드 라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분절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커 보이고 톤의 텍스처와 메탈릭한 머신의 텍스처가 약간 좀 대비를 이루면서 머신을 더 주목받게 하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에이블짐이 대단한 게 뭐냐면 공조예요. 지금 보면 에어컨이 8, 9대가 지금 이 공간에 있거든요. 이 공기의 쾌적함을 위해서 공조도 엄청나게 설치했어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나 기구 배치, 조명 쓰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 대표님 그리고 여기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어떤 거를 지향하는지가 보여요. 제가 첫 번째 머신으로 설명드리려고 선택한 건 파나타예요. 굉장히 명품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 페라리 가죽을 쓴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파나타랑 페라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페라리에서도 주문을 하는 그 가죽 공장 제품을 쓴다는 거지 페라리와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F1 페라리 측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나타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해요. 근데 파나타에서 내세우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요즘 많이 내세워요. 펜터그래프라는 단어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평행사변형 사절 구조예요. 그러니까 포바링크 케이지의 그냥 일종인 거거든요. 포바링크 케이지가 뭐냐면요, 이런 절이 추가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플레이트 로디드 머신 같은 경우는 이 단일암 구조였었어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의 축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밀고 당기고 작용을 하는 것을 입력값이라고 하고요. 이 출력값이 원판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궤적과 힘의 곡선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힘 곡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슈퍼 하이로우라는 등운동 머신이잖아요. 원판 거리가 여기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래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원판의 출력을 여기서 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링크로 이었고요. 이거를 직렬형 4절 구조라고 해요. 회전축이 하이 피벗 축으로 위에 높게 있어요. 풀다운이라고 불리는 것과 하이로우와 불리는 머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냥 개발자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는 거예요. 암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꺾여 있냐 안 꺾여 있냐예요. 요즘 유명한 뭐 시타델이나 프라임의 풀다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진짜 큰 차이가 선형 레버 암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굴곡지게 암을 꺾은 거에서의 큰 차이가 나요. 꺾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요, 궤적이 몸 안으로 좀 더 파고 들어와요. 시타델이나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자고 그립 자체도 그냥 사슬로 연결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위아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광배 하부 쪽 자극이 많이 오게끔 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쓰셔도 문제 없지만, 본질적으로 이 머신은 광배 하부를 타겟하는 머신이 아니에요. 등 상부를 정확하게 추종하는 머신이에요. 볼베어링 하우징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머신에서 사용하는 볼베어링 하우징은 다 FL205 표준품이에요. 산업용. 그러니까 그런 축을 썼었을 때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유지 보수도 쉽고요, 언제든지 쉽게 갈아 낄 수가 있어요. 설계도 더 쉽고요. 파나타가 쓰는 프레임 일체형 지금 피벗 축을 쓰는 거거든요. 정밀 가공이 들어가야 돼요. 라인보링 골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공한 거예요. 베어링을 안에다 인입해버린 거거든요. 위험한 게 뭐냐면요, 0.1mm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 축이 다 뒤틀릴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완성도는 높아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기계적으로도 완성도도 높은 건 많지만 좀 내구성이나 관리성에 있어서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축이 굉장히 좀 견고하고 큰 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당연히 베어링도 좋은 거 사용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의 디자인 정체성이나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회전축에 저렇게 신경 써서 가공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볼트너트가 크게 튀어나와야 되나? 이탈리아 회사들이 좀 간지나는 걸 잘해요. 보여주기식을 되게 잘하는데 이게 8.8V예요. 이게 뭐냐면 800 여기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 자체도 굉장히 인장률이 강한 볼트를 사용했네요. 가장 큰 특징이 스페니컬 베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즈 조인트라고도 하는데 황동이에요. 황동을 청동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동도 억제하고요, 자가 윤활 특성이 있어요. 훨씬 더 매끄럽게 부드럽게 돌아가져요. 자유로운 방면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계들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조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무게를 우리가 당기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입력극과 출력을 이게 중간에서 동기화해서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당기다 보면 미세하게 찝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정 부분에서 마찰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자동 정렬하면서 잘 미끄러지면서 무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힘 곡선이 광배에 최적화된 특성은 아니에요. 무조건 상향식이 좋다, 하향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첫 구간이 가벼워요. 이 원판을 꽂는 암 위치가 회전축, 그러니까 수평 상태가 아니잖아요. 대각선인 상태잖아요. 처음에 가볍고 딱 수평이 됐었을 때가 가장 무거울 때,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가장 무거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가벼운 상태예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구조예요. 신장성 구간에서 무겁고 당기면 당길수록 단축성에서 가벼워지는 것들이 광배근에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광배근의 길이 장력 변화를 보면 팔이 이렇게 뻗어 있는 상태에서 힘을 더 받고 쓰기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광배근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붙잖아요. 광배근은 힘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내려간 순간 광배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신장성에 집중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근데 이거는 트렌드와 맞지 않게 이제 점점점 저항이 올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머신이 안 좋냐, 그건 아니고요. 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처음에 신장성으로 무거운 머신을 쓰면 처음에 당길 때 자연스러운 동작이 좀 억제될 수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작할 때 자세와 동작을 만들기 편해요. 왜 이게 편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머신을 당기거나 하면 가속도라는 게 생겨요. 당기면 당길수록 가속도가 조금 붙거든요. 당기는 게 편해져요. 근데 이거는 가속도가 붙더라도 끝에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저항 곡선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저항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에 붙었을 때 지금 이 상태가 제일 무거운 상태거든요. 무거운 무게로 하이로우를 수행하다 보면 여기 당겼을 때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쭉 딸려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관성을 좀 통제했기 때문에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가속도를 붙여서 끌고 오긴 좋은데, 여기서도 텐션이 풀리면 안 되고 이 구간이 무겁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나아갈 때 확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필요는 없지만 찰나에라도 잠깐 멈춘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나가야지, 그냥 일반적인 템포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무게가 나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은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쓰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광배근도 많이 사용해요. 팔꿈치가 최대한 벌어지는 그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팔꿈치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궤적 자체가 바닥을 향하지만 몸으로 결국은 당겨주는 로잉 궤적이거든요. 그립이 좀 좁고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형과 승모근을 사용은 해요. 풀다운보다 많이 사용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 상부에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타겟하기 굉장히 좋아요. 크리스 범스테드도 자기 집에다가 이 머신을 갖다 놨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래플다운 타워에서 운동하시는 거를 보면 광배를 타겟해요. 하이로그라고 해서 광배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등 상부까지 같이 쓰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크리스 범스테드가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등 쉐입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등 상부와 같이 협응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데 크리스 범스테드가 운동하는 풀다운만 보더라도 이 머신을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촬영할 머신은 파나타의 슈퍼 스쿼트예요. 평이 엄청 좋거든요. 슈퍼 하이 로우처럼 다 똑같은 걸 썼어요. 스페니컬 베어링 로즈 조인트,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소재 쓰고 전부 다 라인 보링 공법으로 프레임 안에 다 삽입한 형태거든요. 펜타그래프의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축만 4개예요. 워킹암이 2개로 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평행사변형 4절 구조예요. 근데 여기다가 파나타는 더 더해서 이 입력값과 출력값을 또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원판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또 두고 커플러로 연결한 거예요. 절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했냐? 이거 피벗형 구조기 때문에 리니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일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4절 구조를 하면 암이 하나인 거에 비해서 보다 더 선형적인 움직임이 나와요. 일반적인 축이 앞에 있는 펜듈럼 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뒤에 등받이가 없으면 안 돼요. 회전성이 크기 때문에 발의 압력을 일정하게 미드풋에 조절할 수도 없고 등받이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져요. 회전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벗형 스쿼트 머신이기 때문에 회전성이 있지만 4절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직적 선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곡선의 궤적을 그리지만. 그래서 이 머신 같은 경우는 특징이 패드의 움직임이 적어요. 이렇게 등받이도 없이 승모근에 올리는 패드만으로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패드의 위치 각도 변화가 심하다 보면 척추나 요추와 허리가 말릴 수도 있고 불편한 전달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회전성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이 거의 일자로 내려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릎을 앞으로 빼고 엉덩이를 고관절을 뒤로 빼면 자연스럽게 일자로 내려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하단 구간에서 앉았었을 때 저항이 더 빠지는 구조예요. 내려가면 원판을 감고 있는 레버암이 지렛대가 수평 상태가 아니라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45도 대각선 형태로 있잖아요. 힘을 좀 덜 받아요. 이 스프링을 연결했어요. 스프링을 안 달고 카운트 밸런스를 달려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가형 스프링을 넣었어요. 스프링이 늘어났잖아요. 하단에서 스프링의 역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려보면 스프링이 모아지면서 여기서는 스프링의 역할이 없어요. 이렇게 머신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정도 움직이는 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무릎을 굽힌 게 훨씬 힘들죠. 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너무 무거우면 무릎의 전단력도 많이 발생하고 너무 힘드니까 끝 구간을 무겁게 하고 하단 구간을 가볍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통제해서 니거커처럼 천천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일어서기도 더 편해지고 가속도가 붙어요. 상단 구간에서의 더 무겁게 해야지 움직임을 했었을 때 끝까지 저 대퇴사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텐션이 유지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쿼트 머신은 이런 힘 곡선을 저항 곡선을 가진 게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예요. 유일하게 다른 게 리니어 헥스쿼트, 사선으로 움직이는 헥스쿼트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가장 많은 부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보한 피벗형 스쿼트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 궤적 설계 잘한 것 같아요. 회전형인데 선형으로 그냥 내 골반이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저항곡성도 너무 좋고요. 불편함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만든 머신이다. 이렇게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쓰는 게 맞는가라는 저는 좀 의문은 사실 있긴 있어요. 파나타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리는 사람이 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인님이 영상을 찍었지만 저희 회사에 있을 때 잠베이 카페에 파나타라는 브랜드를 계속 소개하고 올린 것도 저희 회사에서 사실 다 한 거예요. 전 파나타 회사도 모르고 대표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가치들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소개를 했었는데 초창기 17년도만 하더라도 파나타가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고 인건비가 높고 환율이 올랐다는 거 지금 다 고려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는 거는 맞고 디자인 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근데 그만큼 비싸게 파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구성이나 관리가 힘든 거를 아니까 이 사절 구조를 쓸 때 원가 절감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힘을 내 축이 부담하기 때문에 고가의 베어링을
압입하거나 라인 보링 고법을 쓰면서 안에 샤프트를 두꺼운 거 넣고 짜넣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 힘을 4점에서 나눠봤기 때문에요. 근데 파나타는 타협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회전축이 보시면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단일함 구조로 돼 있다면 하나에 당연히 무게가 많이 걸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분산돼서 받는 거죠. 지속이 좀 불가능한 전 구조라고 생각해요. 파나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소재들 쓰고 하면 본인들은 이제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이게 전 내구성이나 앞으로 지속성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서 쓸 때도 그렇고 유지하면서 판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사실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게 축이 좀 안 맞았을 때 이게 풀림 현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얘네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 최초의 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초라는 머신의 타이틀은 너틸러스에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들은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다 너틸러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파나타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머신을 더 잘 만들고 신경 써서 만들고 대중화까지 일으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대량 생산 어려운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파는 것도 회사에서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생산성과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머신을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 스프링 같은 경우도 파나타에서는 본인들이 뭐 처음으로 쓰는 것처럼 뭐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스프링을 처음 쓴 거는 테크노림에서 사실 제일 먼저 썼었어요.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거는. 지금 이 머신과 비교하면 이거 똑같은 지금 스쿼트 머신이거든요. 회전축 하나잖아요.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암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스프링만 보더라도 뭐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그만큼의 내구성이나 충분히 당겨주는 힘이 없는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 머신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냐?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있는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부분도 사실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머신은 해머 스트렝스예요. 보디빌딩 머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해머 스트렝스는 보디빌딩에 관심 없고요. 보디빌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보디빌딩을 위한 머신을 만든 게 애초부터 아니에요. 해머 스트렝스 창업자가 너틸러스에서 설계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너틸러스는 그냥 보디빌딩 근본 뿌리 그 자체거든요.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캐드에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어떤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엘리트 체육이에요. 그것도 NFL이에요. 그래서 해머 스트렝스가 처음에 머신을 납품한 데는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그 미식축구 팀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 납품을 했고 그 이후에 납품한 체육관들도 헬스장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위한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성이에요. 근데 해머 스트렝스 머신은 신장성에 포커스가 좀 더 간 머신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신장성 구간에서 가볍고요. 올라가는 단축성 구간에서 무거워지는 머신이에요. 그 정도가 다른 것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파나타 같은 경우는 여러 아문과 절을 사용해서 호바링크 케이지라고 했잖아요. 회전축 막 4개 들어가고 막 6개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얘는 단일암이에요. 이 입력값의 궤적과 힘과 이 원판 출력값이 같은 암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저항곡선에 있어서 좀 더 날렵하고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보디빌딩에는 적합하지 않은 머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해머 스트렝스 머신 특징이 뭐냐면 다 회전축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보면 모아져요. 컨버징 궤정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벌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모아지는 궤적이에요. 무게가 처음부터 무겁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근육에다 꽂고 밀어내겠지만 파워 트레이닝을 하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에 좀 더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빠르게 운동하려고 하다 보면요. 처음에 저항이 약해요. 지금 이 암의 위치, 이 이동만 보면 여기서 엄청 더 무거워지고 할 것 같잖아요. 머신은 엄청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저항 곡선이 그렇게 급격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리한 구간에서의 저항을 낮췄지만 이 앉아서 프레스를 해보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벌어진 상태가 최대로 신장되게끔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항은 위에보다는 낮을 줄 모르더라도 밑에서 이미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무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립도 예술인 게 뭐냐면 그립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깨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를 쓰려고 자기도 모르게 세워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 머신이 만든 그립 각도와 궤적을 이용해서 전환도 그렇고 이걸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어깨가 솟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 포지션과 궤적이 강제해 주는 거예요. 어깨 불편함 없이 처음에 전달력을 줄이지만 충분한 신장성도 발휘해 주고 벌어진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게 좋겠어요? 이 구간에서 더 힘을 쓰는 게 좋겠어요? 모으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힘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구조상 저항곡선 차이가 굉장히 커야 되지만 막상 써보면 저항곡선이 그렇게 막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회전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파나타는 기계적인 느낌조차 주기 싫어가지고 프레임 일체형으로 정교한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베어링을 깎아갖고 인입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내구성과 직관적인 머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이걸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파나타는 볼트 하나도 이런 좋은 거 쓰고 베어링 하나도 연결고리 하나도 다 좋은 걸 쓴다는 걸 내세우는데 해머 스트렝스는
정말 그냥 실리의 결정체예요. 일본의 아사히에서 만들거든요. 비싼 거는 진짜 비싸요. 2만 원에서 5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성능이 떨어지냐 내구성이 떨어지냐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이게 플랜지 베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형태를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라믹으로 만든 걸 항공기에서 쓰는 거예요. 세라믹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내구성은 좀 잘 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거의 공중부양한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런 베어링을 쓰면 이 베어링 4개만 넣어도 거의 뭐 1000만 원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이 헬스머신에 쓸 이유도 없고 2만 원 5만 원짜리 베어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고 리퍼 같은 경우는 이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옛날에 베어링을 쓰기도 했었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머신들이 오히려 해머 스트렝스보다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영국산 강철보다 중국산 철이 훨씬 더 싸고 품질이 좋아. 무슨 업자한테 들어보니까 영국식 강철을 쓴다던데 세계에서 가장 철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 머신들이 훨씬 더 두껍고 요즘 이거 카피 치더라도 무겁게 만들고요. 베어링도 더 비싼 거 쓰기도 해요. 설계자의 의도와 브랜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본품을 쓰자는 입장이지만 저는 7년, 8년 동안 이 브랜드 알려는 거에 있어서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요즘 머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플랫 벤치보다 인클라인 저각에서 막 5도, 15도 이런 데서 니거커도 그렇고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요. 입장 퇴장도 편하고 훨씬 더 내 몸을 지탱하기도 더 편한 구조거든요. 인클라인 프레스 할 때 잘못 오해하시는 게 오로지 가슴 상부 근육을 막 쓰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각도를 포지션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클라인 프레스는 전체 가슴 운동이라고 사실 보시는 게 많아요. 아주 약간 윗가슴을 더 동원하게끔 위로 밀어 올릴 뿐이에요. 지금 보시면 위로 바로 솟는 궤적이에요. 초보자가 하시면 가슴 최상단에 쇄골 밑에 있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느낄 수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자극이 안 온다 하면 과감하게 다른 머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은 자극 안 온다고 엉덩이를 막 너무 앞으로 빼버리거나 팔꿈치 각도를 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팔꿈치가 좀 이렇게 내려간 상태가 어깨를 솟아오르지 않게 하고 부담 없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밥 먹고 이 머신만 설계 4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머신이 의도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좀 더 상급자한테 맞지 않는 머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터브에 나왔던 류은강 코치예요. 우연치 않게 진짜 만났어요. 이거 머신 좋아요? 네, 아스널 괜찮아요. 사이드 레트로는 전 유택 거 좋아요. 유택 사이드 레트럴 최고죠. 유택 사장님 보시면 굉장히 흡족해 하시겠네요. 아스널이 잘하는 게 분절 패드거든요. 흉추가 신전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아스널이랑 다이나믹이라는 머신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좀 어디 브랜드가 더 좋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아스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이나믹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좀 어떤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스널 OEM 공장이 다이나믹이었고요. 오히려 아스널이 더 공중량이 무거운 것들이 많고 막 이런 게 좀 까지고 변해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아스널의 멋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다이나믹이라는 브랜드는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다이나믹이라는 쓴 헬스장 본 적 있어요? 크리스 범스도 다 아스널 서서 넣고 다 미국은 아스널 쓰고 유럽도 아스널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이나믹 아스널보다 좀 더 개선한 프리미엄 나은 버전이라는 느낌이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서 이 너틸러스 니트로는요 그냥 무조건 쓰세요. 지금 해머스트렝스는 MTS도 그렇고 그 도르래 사용하는 방식이 너틸러스가 거의 근본 주자거든요. 그래서 얘네 벨트감 구현하는 게 진짜 좋아요. 다중도르래 배치하는 방식도 좋고 무게가 막 직결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잡아줄 거 다 잡아주면서 속도감 있는 운동도 가능해서 굉장히 좋은 머신이에요. 라이프 피니스 상급 모델이 있어요. 인시그니아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인시그니아로 그냥 말씀드릴 것 같으면 라이프 피트니스 인시그니아 라인이 타겟하는 브랜드는 딱 하나예요. 테크노짐이에요. 쓰는 케이블을 보면 케이블을 얇고 신장률 좋은 거를 쓰면 피크 압력이 관절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그 관성을 굉장히 많이 통제해주기 때문에 부상 당하는 경우가 적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디빌더들이 쓰기에는 좋은 머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테크노짐보다도 훨씬 더 인풋이 많이 들어간 머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고가의 셀렉토라이즈드 머신이 에이블짐 신논현점에는 있다. 계속 숄더 라인이 좋아서 보고 있는데 짐80 숄더 프레스 부족 굉장히 고가의 머신에 어떤 게 제일 나은 거 같냐라고 하면 사이벡스 고를 것 같아요. 파나타랑 해머스트렝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전 사이벡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이벡스도 보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일체형 베어링을 썼어요. 파나타랑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고급스럽긴 해요. 사이벡스도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걸 항상 쓰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단일한 구조가 더 좋아요. 이 단일한 구조에서도 파나타처럼 디자인적인 그런 유려함을 가져가면서도 기능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곡선을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곡선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원판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의 축을 공유하잖아요. 판이 달려있으면 정한 곡선이 이거는 처음에 무거운 구조. 지금 보시면 이 축에서 거의 수평에 가깝잖아요. 한 이 정도 됐었을 때 제일 무거운 구조예요. 근데 여기다 원판을 달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힘 곡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곡선을 주고 살짝 아래쪽으로 낮추고 가운데 넣음으로 해서 힘 곡선을 프로그래밍한 거예요. 딱 한 이 정도쯤에서 가장 무겁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지는 곡선이에요. 컨버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머신에 있어서 컨버징이라는 걸 내세웠던 회사가 사이벡스예요. 사이벡스 과거 어드밴스드 시절에 만든 숄더 프레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기계공학적으로 여러 인풋을 투여해서 만든 머신인데 저는 그 머신도 너무 좋은 머신인데 이 머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기능적으로 저는 전혀 밀리는 부분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숄더는 그냥 오늘 이걸로 픽할래요. 전 참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에이블짐 10노년 써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브랜딩이고 이 과정들이 쌓여서 에이블짐이라는 가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벤딕트라는 회사랑 거의 자매 회사예요. 근데 벤딕트에서 좀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방향제예요.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써서 만든 방향제거든요. 탈취 효과랑 엄청 좋고 향도 되게 은은하게 과하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좋은 향이 나요. 내돈내산이거든요. 좀 알리고 싶어서 이거를 에이블짐에 놓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이블짐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이 벤딕트의 솔베아 방향제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짐 10노년점을 담아봤는데요. 전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와봤어요. 에이블짐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형이고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전부 다 신형 머신이고 공조도 너무 잘 돼 있고 관리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되게 뿌듯해요. 지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빌런은 그냥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형 센터 중에 좀 50개 지점 가까이 되고 뭐 1000평, 800평 이상대 헬스장 운영하면서 이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헬스장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떠오르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영역에서는 난 에이블짐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 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진심으로 말한 거긴 한데 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시리즈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비용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헬스장을 조만간 모집할 거거든요. 신청하시면 어느 곳이나 가서 할 건데 시리즈를 정말 솔직하게 계속 하려고 하면 그 댓글이 좋아야지 관장님들도 신청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잠배 카페 회원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헬스의 본질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좋아요. 댓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다 답변도 해드릴 거고 밑도 끝도 없이 욕해버리면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